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뉴탐사 원자력 X파일.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지 8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동안에 있었던 후쿠시마 핵폐수 공해상 투기한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두드러진 문제점과 새로운 정보나 이슈들, 이런 것들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여기에 대해서 실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뉴스케일 파워사가 소형 원자로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엔 커다란 레퍼런스가 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두 가지로 1부, 2부 해가지고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와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대형 원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대안으로 소형 모듈 원전을 제안을 하고 그 이후로 대안으로 원전의 이제 대형화 추세를 벗어나서 소형 모듈화함으로써 안전성과 경제성을 극복하고 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원자로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점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 플러스 80일인데요. 지금 전경을 보여주고 이쪽에 쭉 그 해류에 따라서 하나의 부연, 그런 오염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방사능은 아니고, 방사능은 이제 그 투명해서 보이지가 않죠. 일단 이것이 전경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최근에 경향신문사에서 만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놨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쭉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내용인데,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알프스를 통해서 이렇게 버리는데, 요 버리는 것만 오염수 프레임으로 처리를 했다. 그래서 처리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 원자로 밑둥에서는 누설되면서 하루에 30톤이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 오염수는 버리는 물에 1000배의 독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아주 보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일본이 통제되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버리는 것만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상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제대로 확인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도쿄전력의 셀프 레귤레이션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일본에 시민 원자력 정보센터가 있어요. 시민 원자력 정보센터가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정보인데 특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집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시민단체입니다. 거기에 마스구보 하지메 씨가 사무국장인데 한국을 방문해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때 하루에 30톤씩 바다로 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민변에서 이 문제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슬라이드 몇 장을 좀 얻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하 수위가 이제 이런 설비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쑥 들어간 거는 펌핑을 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쑥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펌핑해서 올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원자로 건물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 들어간 것도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펌핑을 하겠다, 양쪽에서 펌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도 이 바다 쪽에 차수벽이 있고 원자로 쪽에 차수벽이 쭉 둘러서
전체 면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결국은 새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하루에 30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거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강수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요 때는 좀 거의 일정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평균 값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쿄전력은 바다 쪽으로 차수벽을 통해서 이 차수벽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루에 약 30톤 된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가정. 실제로 측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와서 얘기를 한 거고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가 2013년에 얘기를 했잖아요. 동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세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추정되는 오염수에 통제되지 않은 해양 방출, 즉 통제되지 않은 해양 방출, 알프스를 거치지 않고 나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인지 추정도 어렵고 또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모르고 추정만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지하수 용치료에 의한 오염수 배출, 이것이 하루에 30톤이라고 추정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진짜 제대로 검증된 데이터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조수에 의해서 간만의 차가 약 3m, 2m 이 정도 되는데 그 조수 간만에서 쭉 올라가면 또 물이 들어오겠죠. 쭉 내려가면 또 내려오겠죠. 하지만 그 수위 변동은 육지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와 어떻게 인터액션 돼가지고 섞이든지 나가든지 이런 개념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얘기가 없다. 그 다음에 우수 등의 빗물에 의해서 쉽게 배출되는 양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은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4년 4월부터 2014년 15년 2월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한 10개월 동안 관측된 최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가 오면 씻겨서 나가는 이런 도랑들을 통해서 배수홈이 있어요. 즉 도랑이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도랑 같은 이런 게 있고 A 배수홈, 이런 K 배수홈이 있고 그다음에 C 배수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관측된 것이 세슘 1050 베크렐 per 리터, 스트론튬 1500 베크렐 per 리터입니다. 이거는 법정 기준치에 배출되는 허용치의 20배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20배에 가까운 기준치의 20배에 가까운 오염수가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가 나가는지, 이게 이제 도랑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얼마가 나갔다 또 측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바다로 얼마가 나갔다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에 도쿄전력이 내놓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얼마가 바다로 들어가는지 자기네들이 스스로 계산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 홀에서 그 관통된 홀이 있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그 홀에서 방사능이 얼마가 측정됐다. 이런 데이터는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관심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이건 시민사회의 한 의혹인데, 이런 조수간만 차에 의해 가지고 실제 원자로 밑에 있는 100만 베크렐, 1000만 베크렐까지 가는데 이런 오염된 오염수가 수위 변동이 원자로 내에서 3cm만 한다 하더라도 이를 4,200톤, 그래서 처리수는 460톤 배출하니까 약 30만 배 농도 지하수가 10배 가까이 나간다. 그래서 270만 배가 배출돼. 이거는 그냥 가정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는 쪽으로만 계속 계산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 현장 상황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 하루오 모르시게라는 분이 이 문제를 직접 제기를 했던 분이고,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오염된 오염수들이 밀물, 썰물에 의해서 어떻게 바다로 나가고 있는지 그 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연간 2.2조의 삼중 수소를 내보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2.2조 베크렐이죠. 2.2조 베크렐입니다. 현재 전체 저장량은 860조 베크렐이거든요. 860조 베크렐인데 요번에 하루에 1년에 22조 베크렐이 목표인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제 2.2조는 요번에 버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탱크 1000여 개에 저장된 삼중수소는 860조 베크렐입니다. 860조 베크렐. 그래서 매년 22조 베크렐 정도 30년을 내보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가동원전은 매년 미하마 원전인 경우는 11조, 오이 원전 같은 경우는 17조 베크렐, 다카하마 원전 같은 경우는 좀 많아서 22조 베크렐, 이렇게 좀 발전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누설되는 거나 또는 안에서 무슨 트러블이 났거나 또는 정상 가동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노형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로카쇼 재처리 공장이 있어요. 여기에 로카쇼 재처리 공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삼중수소 방출, 물론 다른 것도 엄청나게 나가지만 여기서는 1년에 9,700조가 나간다는 겁니다. 1년에. 이 양은 삼중수소를 30년 동안 배출한 후쿠시마 제1원전 860조의 10배가 넘는 양을 1년에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로카쇼 재처리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내년부터 정상 가동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갈 것 같고요. 저희들은 로카쇼 재처리 공장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반대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버리려고 하느냐, 이거는 강대국의 특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이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삼중수소 저장량이 요만큼이고 오나가와 원전 요만큼이고 미야마 원전 요만큼 나보내고 오이 원전 이만큼, 다카하마 이만큼 내보낸다 그러면 로카쇼 재처리 공장은 이만큼 내보내는 그런 그 양을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야코츠보 상이 갖고 온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페로 위원장이 미야노 히로시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후쿠시마 페로 위원장으로서 오염수 문제가 영원히 반복될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체적으로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세계에 이 문제를 고백을 하고 서로 협력하자, 국제 협력으로 이제 풀자. 지구의 최고의 핵 사고고 난제가 되고 있는데 인류 최대의 난제를 국제 협력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 모여서 이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나와야 일본이 정상이다. 즉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는 무조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노력을 해야지, 그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사실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면 공해상의 오염수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책임의식도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단 진행되는 상황과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렸고,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나왔죠. 여기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보는 건 너무 양이 많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방침이 혁신형 모듈 원전 개발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타는 뒤풀이다. 뒤풀이다. 뒷북이다. 뒷북. 그러면 이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됐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대로 평가를 했을까요? 저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됐다. 왜? 여기에 보면 지금 평가자,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를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면 주관 연구기관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에요. 정부 과제를 과학기술 연구하는 연구과제를 과학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비 타당성 평가를 한 건데 내부 연구진은 이제 키스텝 연구원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원전이나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기술 정책을 주로 다루고 이분들이 평가한다기보다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평가하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평가는 이분들이 내리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궁금하죠. 예. 예, 제일 위에 문지연 단국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핵공학을 했어요. 핵공학을 했지만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단국대에서 주로 뭐를 가르치냐? 계측제어, 핵 계측을 주로 가르쳐요. 즉 통제기술원 업무와 관련이 있지 발전소 설계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과기부에 잠깐 있었어서 거기서 핵 정책, 원자력 정책 이런 쪽으로 통제기술원 이쪽으로 주로 하셨던 분이고 오히려 관련이 있다 그러면 폐기물 쪽 성분 분석하니까 그런 쪽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원전 설계를 하신 분이 아니다. 에? 이분이 외부 자문단 단장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데 나머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다음에 경희대 최용석 교수 그다음에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분들은 다 경제성 평가하시는 분들이에요. 타당성 있냐? 그러면 기술적 평가는 누가 하냐 도대체? 단국대 교수 이분은 저기 그 핵 계측이라 원자로 시스템이나 설계 이런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또 경험이 없어요. 설계를 하신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윤재영 전기연구원 이분은 또 뭐냐? 이거는 수요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전기를 출력, 강전, 즉 송전, 수전 뭐 이런 쪽과 관련이 있는 거고 기껏 있어봤자 이제 발전소 설비다 하면 송전탑 뭐 이런 거 차단기 이런 거 하시는 기기 퀄리피케이션 하고 하는 데가 전기연구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원자력 통제기술원이라고 있어요. 원자력 통제기술원은 이제 문지영 교수가 사실상 최근에 원자력 통제기술원 원장 어플라이 했다가 안 됐는데 이분은 발전소 핵 사찰을 연구하는데요. 핵 사찰 원전하고는 관련이 없죠. 사실 원전 설계하고는. 그다음에 홍진기 원자력 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인데 이분이 이제 현장에서 경험이 많아요. 발전소 현장 규제 검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계 쪽에 기계 재료 쪽을 하신 분인데 근데 설계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심사를 하거나. 예? 자, 검토위원 중에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실제적인 검토위원으로서 카멘트를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컴퓨터공학을 하신 분이 컴퓨터공학. 그러면 원자로 시스템 설계는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분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 예비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결론적으로는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SMR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2030년대 수출 달성하겠다. 안전성은 세계 최고 검증을 해서 안전성 수준을 높이고서 노심 손상 빈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라면 노심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10-9승이에요. 10-9승이면 경수로 또는 우리나라 1000메가와트, 1400메가와트 원전에 그 사고 일어날 확률에 10-4승, 5승 정도 되니까 10,000배, 10만 배 높은 거예요. 10만 배 더 덜 사고 나요. 그러니까 1000배 이상 사고할 날 확률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서경재 교수님하고 잠깐 이때 지난 시간에 SMR 말씀드릴 때 이거는 원자로가 많다. 그러니까 1000메가 질 거를 이거는 10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질 때. 네? 우리나라 30개잖아요. 그러면 300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또 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단위를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건설 단가는 메가와트 시당 65달러예요. 65달러. 65달러가 얼마가 될까요? 그거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연성은 이제 출력 변동에 대응하겠다. 뭐 이거는 그냥 검증도 안 된 거고 그냥 해다가 그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운영위원회가 있고 혁신형 사업단이 있고 여기서 총괄하고 여기까지는 다 행정. 그 다음에 설계하는데 해결료, 노심 설계, 주요 개통, BOP 종합 설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설계해 본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노심 설계가 있고 초기 노심이 있고 교체 노심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주요 개통이 뭡니까? 주요 개통. 원자로 개통. 그 다음에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개통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BOP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개통, BOP, 종합 설계 뭐 이렇게 그냥 가면 다 뚱뚱그려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혁신 기술은 이거를 검증하고 시험하는 게 혁신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검증하는 거죠. 검증 기술이지 어떻게 그게 혁신이에요. 제조 기술, 고신뢰도 밸브 내장형 RCP 등 모듈화 제조 기술을 하겠다. 모듈화 제조 기술은 뭐 하나 만들면 그게 제조하는 거고 뭐 그거를 모듈화 제조는요.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즉 모듈 하나 만들었다 하면 그 모듈을 순식간에 뭐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모듈화 제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제조 기법을 개발하겠다.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에 노심 설계, 개통 설계, 종합 설계 그 내용이 있냐는 거죠. 이 제조 기술은 그냥 갖다가 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설계에서. 그래서 설계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심을 설계하고 개통을 설계하고 종합 설계하겠다. 그 다음에 제조 검증, 안전성 향상, 경제성 향상, 제조 기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노심 설계는 여기에 초기 노심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초기 노심. 그냥 전략 개발, 체계 개발, 그냥 감시 개통, 기술 개발 두루뭉실이에요. 두루뭉실하게. 그 다음에 개통 설계는 설계를 최적화하고 표준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설계를 최적화하고 표준화하겠다. 어떤 설계를요? 설계가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럼 개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 설계는 어디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설비 최적화 표준화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단계로. 원래 설계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부터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에? 최적화, 표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데
이 개념 설계가 어떤 거라는 거를 이 양반들이 이 업무 내용을 짠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허가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요. 예? 10의 -9승의 CDF를 가져가겠다.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에 대한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안전 요건을 설정해야 돼요. 시스템별로. 리콰이어먼트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운전 정비 요건, 성능, 설계, 연계, 설계 인증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수요자가 중요한 거예요. 수요자. 이걸 어디다 설치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저기 북극 오지에다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지를 포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요자 요건과 설계 인증은 어떻게, 어느 규격, 뭐를 따라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허가 목표에 따른 안전 요건을 각 계통별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인터페이스, 연계 요건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또 이거를 구체적으로 프루프하는 게 상세 설계 단계에서 시험 하면서 그거를 검증하고 성능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 체계적으로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표준화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최적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 들어가겠대. 구조 해석. 아니, 어레인지먼트가 나와야 구조 해석을 하죠. 그래서 설계에 대한 설비 최적화, 표준화는 제일 마지막 단계 하는 거예요. 응? 모듈화 개념을 적용할 때도 제작성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상세 설계에서.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몸통 길이를 볼 때도 제작성을 고려하고 정비성, 운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그냥 표준화부터 하고 최적화부터 하고 뭐 그냥 구조 해석부터 들어가고, 이게 아이테레이션이 계속되면요, 실수한 것이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하고 그러면 예산만 엄청나게 쓰고 결과가 안 나와요. 처음부터 이 개념 설계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만 적어놓은 거다. 그리고 분야별로 자기네들 원자력계에 근무하는 사람들 누구는 뭐 얼마 먹고 뭐 이렇게 서로 나눠 먹기식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 중요한 제어계통, 운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어계통 어떻게 할 거예요? MMIS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MMIS, 맨머신 인터페이스, 신한울 125기에서 적용한 거,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기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디지털 계측제요. 세계, 세계의 최고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전부 안전해석, 핵 설계, 이런 쪽으로만 예산을 대부분 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웍은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핵공학과의 일을 주기 위한 일로 구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자로가 어떤 건데 벌써 ISMR을 개발하겠다 그러고, 그 ISMR이 어떤 형태인데 개발을 하느냐. 또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평가를 거쳐서 수천억 원의 돈을 주냐. 그러면 형상은 있냐.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은 있냐. 그러면 그거 특허로 나와야 되거든요. 자, 특허가 있냐. ISMR이 어떤 특허가 있냐.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이 675개나 있어요. 일본이 788개니까 일본이 제일 많고,
유럽과 미국 합친 거보다 한국이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게? 뭔 특허가 이리 많아요? 예? 근데 대부분 90%가 한국 거예요. 한국에 등록돼 있고,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거의 뭐 10% 이내로 다 합쳐도 10% 이내로 등록이 돼 있고, 다만 원자력 연구원만 미국에 16% 가까운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 두산중공업도 일부 들어가서 했고, 그다음에 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력 기술, 그다음에 한전 KPS 이런 데서 사실 참여사들이거든요. 이런 데서 조금씩 특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우리가 한번 보죠. 00년도에도 벌써 특허가 있어요. 2000년도에도 벌써 특허가 있습니다. 에? 이때 ISMR 했나요? 안 했어요. 그때부터 1년도, 2년, 2010년, 11, 12, 20년까지 쫙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때 제일 피크가 언제냐면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18년까지, 19년까지도 최근까지도 쭉 이렇게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럼 ISMR이 이때 과제를 했었다는 얘기냐? 아니거든요. 언제냐? 요때예요. 요때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2022년에 예비 타당성 평가가 나와서 과제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그 전에 특허가 이렇게 많어. 이거 전부 다 스마트 원자로 거예요. 스마트 원자로. 네?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설계하는 데냐고. 아니거든요. 즉 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파워 사업을 인수를 해서 한수원이 주도적으로 해 수출하겠다. 이전에 정재훈 사장 때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인수를 하는 바람에 특허가 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원자력 연구소가 냈던 특허죠. 그게 다 그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원자로를 계속 하지. 왜 ISMR을 하냐? 스마트 원자로를 어디다가 갖다 내다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검증로를 설치를 못했어요. 어디서 검증을 하려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사고 나거든요. 사고 나면 완전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다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가지고 우리 기술 다 줄 테니까 우리 공동으로 해외 수출하자. 대신에 거기 나라에다가 검증로를 짓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쳤어요? 검증도 안 된 거를 우리나라에 왜 설치하냐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에? 자기네 나라에 그걸 왜 설치하냐고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공중에 붕 뜬 거예요. 스마트 원자로가. 경제성도 없고 그 정비성, 운전성 이런 거 전부 고려가 안 된 설계가 디자인 서티피케이션으로 나왔거든요. 설계 인증까지 된 거예요. 누가 했냐? 미국이 했냐고요. 미국에 하면 설계 나올까요? 인증? 설계 인증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어디서 했어요?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 원자로가 공중에 붕 뜬 거예요. 그걸 이어받은 게 뭐냐? ISMR. ISMR이 우리가 그 기술을 70%를 이용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는 얼마가 투입됐을까요? 약 7천억 정도 투자한 걸로 추정이 돼요. 스마트 원자로가. 이거는 얼마예요? 5,800억 내놓으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설계 인증 다큐멘트만 생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 형상은 없어요. 그냥 설계 문서만 나온 게 결론인 거예요. 그게 디자인 서티피케이션이에요. 그 문서를 인증을 해줬다. 누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인증기관이. 인증기관도 아니죠. 거기는 뭐냐? 설계 인증이라기보다는 인허가 기관이죠. 인허가 허가를 해준 거예요. 뭘? 설계만. 그러면 그게 나중에 설치해서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거는 아무 책임 없어요. 검증기관은. 인허가 기관은. 사업자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나 몰라.
이러고 있다가 ISMR로 가는데 ISMR도 똑같이 설계 문서만 생산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설계 문서만. 즉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그거는 킨스가 당연히 승인을 해주겠죠. 이건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어쨌든 간에. 왜? 킨스가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당연히 승인을 내줄 거니까. 아유, 이런 프로젝트를 왜 안 해요? 돈만 먹고 끝인데. 근데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 뒤에는 설치를 못 하겠는데. 한국 어디서 이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거를 우리 동네에 설치해 달라고 그럴까요? 용산 정도는 모르겠어요. 용산에 갖다가 설치하라래요, 이거. 그래서 개념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러니까 억지로 그래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억지로. 보세요. 이게 용기예요. 이게 무슨 용기예요? 경남 용기 이게. 바깥에는 물입니다, 물로 차 있어요. 물로 다 차 있어요. 즉, 미국의 뉴스케일을 닮은 거예요. 뉴스케일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원자로인데 원자로 형상이 스마트랑 비슷해요. 예? 스마트 원자로랑 비슷해요. 근데 서포트가 어디 갔냐 했더니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중간에. 그러면 이게 요동을 칠 거거든요. 어떻게 요동을 치냐? 유동을 하면서 유체 유발 진동이 발생해서 상당히 흔들려요. 이게. 그럼 이 진동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잡아주니까 여기는 프리잖아요. 여기는 프리잖아요. 예? 잉코와 디텍터. 그 다음에 뭐죠? 제어봉 구동장치. 이게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깥하고 어떻게 인터페이스 할래?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교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리 어떻게 할 거예요? 정비 어떻게 할 거예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지지하는 게 이렇게 지지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지지가 어디 있어요? 네? 이 노즐에 여기에다가 턱을 만들어서 노즐을 지지하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자, 이거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늘어날 거. 그러면 이것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외부랑 여기 스팀 안 나가요?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파이프랑 어떻게 연결될 거예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안전 해석을 위한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무붕산으로 운전해서 폐기물을 최소화하겠다. 배관 파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 배관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그냥 파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 그 다음에 모듈 공정제적으로 경제성 획기적으로 향상. 이거 독일에 웨코 인스티튜트에서 평가한 거는 이게 모듈화로 경제성을 가지려면 3,000개를 만들어야 된대요. 3,000개. 지금 6개 설치하는 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취소가 됐는데 3,000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상용 원전 대비 저항성, 사고 저항성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사고 저항성이에요. 터져도 작다는 거예요. 그냥 사업자 시골 시골 약 장사 얘기하듯이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원안과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래 계획은 5,800억을 민자와 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국비가 전체 예산이 3,992억 원으로 국비가 2,70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평가 결과. 그리고 얼마에서 정부 비용이 3,900억에서 2,700억으로 줄은 거죠. 약 4분의 1 이상이 줄어든 거죠. 25% 삭감을 시킨 거예요. 28% 정도 삭감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6년 동안 프로젝트의 이 비용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규모로 볼 땐 그렇고, 그러면 SMR 개발하는 관점에서 보면 턱없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이 4천억이라는 돈은 6년 동안 쓰는 돈이잖아요. 그럼 1년에 한 800억 정도 쓴다고 보고 1년에 700억. 그죠? 약 800억이라고 그럽시다. 800억 정도 쓴다고 보면 그 중에 절반은 자재비 들어가야 되거든요. 테스트해야 되고 뭐 출장비, 경비 들어가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1년에 한 400억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한 200명이 안 되죠. 한 150명 정도 투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150명이 BOP와 AE, 토목 구조 건축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느냐. 6년 동안 진짜 가능하겠느냐. 프로페셔널들이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예비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외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들어가서 했을 경우는 한없이 부족하다. 특히 안전해석만 한다 그러면 이 비용은 괜찮습니다. 근데 설계가 안전해석만으로 되나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정책 제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요약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중간에 한 번 이상의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25년 이후 종합 점검을 해서 준비가 미진하면 사업을 중단시키든지 견제성 있는 보완 절차를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사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SMR 스마트가 수출이 안 돼가지고 드롭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제가 지금 더 이상 수출이 안 돼요. 검증이 안 되는데 어디다가 수출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그 수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건을 팔 게 없는데 어떻게 수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검증이 돼야지 수출할 수 있는 거죠. 수출은 한참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풋이 들어간 거예요. 응? 전략상 우리가 이런 거 개발하고 있으니까 너네 나라에서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럴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핵무기가 필요해서 미국과 척진 나라들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가장 그 재발 가능성이 없는 거는 ISMR을 안 하는 거죠. 왜? 그대로 답습될 거니까. 답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아니, 답습될 건데 노력을 하면 답습이 안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실증로 건설 얘기가 나옵니다. 실증로 건설. 응? 사실 실증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정확하게 짚고 그거에 대한 실현성 있는 계획을 갖고 와야 이거를 추진시키는 거가 맞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스마트 원자로가 1997년에 시작된 과제인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26년이 됐는데도 설치할 때를 못 찾아서 검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에 실패한 겁니다. 그럼 ISMR이라고 검증이 될까요? 검증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적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수립해라. 우린 책임 없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죠. 수출 달성을 위해서는 상대국과 전방위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예?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수출 전략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거는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으면 미국이 이거는 무조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무리 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는 그냥 미국과 협력적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의 ISMR, 특히 이제 SMR이죠. 미국은 SMR, 뉴스케일 같은 SMR과 전략적 제휴를 해서 그쪽에서 나간다. 그럼 얘기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전제가 있죠.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경제성. 그걸 맞출 수 있느냐는 거죠. 작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비 타당성 평가가 진행됐지만 2021년 4월에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진행됩니다. 2021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4월 달에 이원우 의원과 야당, 여당, 김영식 의원 두 분이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진행됩니다. 띄우자 하는 원자력 산업계의 전략으로 이것이 추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자. 그 다음에 어디죠? 국힘당의 최고 권위자인 김영식 의원을 원자력 연구소 출신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자. 이분이 원자로를 엄청나게 잘 알아요. 어느 정도 잘 아냐. 국힘당에서 이분이 원자력 최고 전문가예요. 원자력 연구원에 저랑 같이 있었어요. 몇 년이나 근무했냐? 1년 근무했어요. 그리고 최고 권위자예요. 최고 권위자. 어느 정도 권위자냐? 국힘당의 모든 원자력 정책 이분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3선, 비례 초선이 공동위원장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 양반 뒤에는 상당히 많은 원자력계의 서포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참여를 했나 볼까요? 이원욱, 김영식 의원, 조승래 의원, 박성중 의원, 이분은 두 분은 과방위의 여야 간사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 쪽의 과방위의 변재일 의원, 이분은 굉장히 선수가 높죠. 굉장히 오래 국회의원 하셨고 과방위에서만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서포티브한 분이에요. 이광재 의원, 이용빈 의원, 정희용 의원, 김병우 의원 이런 분들이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거기에 임채영 원자력연구원 소장, 이 양반도 그 원자력연구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 설계를 해봤다기보다는 어떤 정책 개발 이런 쪽으로 오래 했죠. 물론 하기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김한곤, 이분은 이제 APR 1400이라고 UAE 원전 수출한 신고리 3사 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주로 프로젝트 매니징 쪽으로 오랫동안 한 분이 한수원이니까 실질적인 기술적인 연구나 조인은 안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계속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만 주구장창 이걸 하는데 지금까지 벌써 4회입니다. 3회 때 참여한 분들 보니까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항상 중간에서 이렇게 딱 갖다 잡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양쪽에 국회의원 두 분이 딱 있고 여야 그 포럼 공동위원장이죠. 김병욱 의원, 이용빈 의원, 그다음에 이제 김병주 의원도 들어가셨더라고요. 영문을 잘 모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 양반 원자력 연구원장 하신 분이고, 여 뒤에 이제 쭉 보면 이제 정동욱 그 중앙대 교수가 있고, 이분은 박윤원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한수원 사장이죠. 뒤에 이제 이분이 전임자, 후임자. 그다음에 그 정용훈 교수 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서 이분들이 3회까지 지금 갔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제 4회 혁신형 SMR 포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이원우 의원, 김영식 의원, 황주호 교수가 이제 새로 한수원 사장으로 오면서 이제 후임으로 들어섰고, 그 다음에 저기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들어가 있죠.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양금희 의원,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 이인선 의원, 그저 한무경 의원 이분하고는 저랑 좀 인연이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 이분도 한수원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누구예요? 이분 정범진 교수 네? 들어가 있죠. 이분 초창기부터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주한기 교수, 이분은 월성 원전이 경제성 조작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탈원전 반대 선봉에 섰던 분.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누구예요? 단장, 스마트 기획단 단장 또는 사업단장, 한수원 중앙연구원장 했던 김한권 박사고, 이분은 강건옥 박사. 그래서 보면 기술자들은 전부 다, 자, 김한권 박사 핵공학, 주한기 교수 핵공학, 그다음에 정범준 교수 핵공학, 정용무 교수 핵공학, 다 선후배, 황주호 교수, 황주호 박사, 황주호 사장 다 선후배예요, 선후배.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장 유국희 위원장, 이거 핵공학, 전부 핵공학이에요. 핵공학 선후배끼리 이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네? 거기에 박윤원 박사 이제 딱 들어가 가지고 협조적으로 하는데, 이분은 기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인적 다양성이 굉장히 취약해요. 여기가 같은 대학, 예? 서울대죠. 핵공학과 선후배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이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수출 사업화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혁신형 SMR SPC 기반 사업화 예고, 이래가지고 막 띄우기 들어간 거예요. 여의도 제4회 혁신의 SMR 포럼에서 김한권 단장은 민간 기업 참여 방안 고민할 것, 민간 기업 참여를 굉장히 베풀듯이 얘기해요. 이거는 정부만 하던 프로젝트였는데 정부 돈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2,900억 플러스 민자 다 합치면 3,000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전부 한수원하고 정부 예산 쓰는 거 아니에요. 다 공공 예산이죠. 민간 자본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민간 자본이 왜 들어가냐고 여기에. 그래서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한술 더 떠요. 해외 시장 개척할 전담 법인이 필요하다. 스마트 파워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원자로를 국산화했으니까 이제 수출하자 이래가지고 스마트 파워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또 별도의 전담 법인을 필요해? 그 스마트 파워 주식회사는 이제 접는다 그러더라고요. 정리 안 돼요. 거기도 민간 기업들이 자본이 들어가서 법인을 설립했던 거거든요. 근데 또 만들재. 또 만들어. 이분은 한수원 사장 물망에 올랐던 정범준 교수인데 뉴스케일 파워의 이사. 그분이 아주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뉴스케일 파워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원자력 학회장을 하고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 얼굴을 내밀고, 그 다음에 한국 원자력 학회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에너지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산업부 장관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에너지위원이에요. 등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사회이사예요. 뉴스케일 사회이사. 이거 말이 되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 정책에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이렇게 많은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키 포지션에 가 있으면서 미국 SMR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뉴스케일사의 이사예요, 이사. 이렇게 막 띄우고, 그러니 국내 기업들이 혹
하고 안 가요? 아, 이거 뭐가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뉴스케일사에 막 투자했어요. 응? 그래서 SMR 특화 시장 제도 사업화 방안 만들자. 민간 협의체 출발하자. 이렇게 막 빵빠레도 울리고, 예? 민관 합동 SMR 엘리언스 출범식 막 띄우는 거죠. 약장사들이 시골에 가가지고 영문도 모르는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깽가리 치고 막 운동하고 놀고 막 그냥 빵빠레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고 와서 아, 이야기 좋습니다. 뭐 모든 기생충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가벼 해서 사간다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출범식 올린다고 하는데 뭐 엘리언스? 무슨 엘리언 스타 엘리언스하고 똑같은 그런 거예요. 예? 42개 기업이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참여 안 하면 죽어요. 그것도 아주 특혜를 주는 거지만 한수원의 협력업체가 되려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된 협력업체 되려면 예? 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내 SMR이 미국의 뉴스케일사를 레퍼런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수천억 원 투자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뉴스케일사의 SMR 사업 추가 용량 확보 실패로 사업 위기예요. 네? 사업 위기. 이게 어제 그 에너지전환 포럼의 전문위원 석강훈 박사가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황수민 연구원하고 같이 작업을 했죠. 그래서 석강훈 박사께서 이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국내 기업 묻지마식 투자하지 말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라. 그랬더니 경향신문에서 이거를 이제 따가지고 미국 이제 그거는 좀 경향신문에서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뉴스케일사의 CFPP 사업 참여 지자체 약정 용량 무슨 얘기냐면 그 지자체가 한 30개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UAMPS라고 유타주 뭐 어소시에이트 그 유타 어소시에이트 뭐 모니터 하여간 이 프로젝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여기에 약정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약정 용량. 그게 뭐냐면 이 뉴스케일을 설치를 하면 전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전기를 사겠다 하는 약정을 해요. 그 약정을 370메가와트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2024년 1월까지. 언제요? 내년 1월이에요. 내년. 얼마 몇 개월 안 남았죠. 이때까지 370메가와트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투자비를 환급하고 사업 탈퇴한다. 어디가요? 유타주의 소도시들이 여기에 가입된 30개 정도 돼. 그게 참여지자체가 처음 이제 모집 개시를 2015년에 하고 2019년에 36개예요. 36개.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26개로 줄었어요. 10개가 줄었어요. 지자체가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약정 용량이 2019년에 200메가와트였는데 오히려 2023년 2월에 120메가와트로 줄었어요. 지금은 더 줄었겠죠. 아니 내년까지 370메가와트 갈 길이 바쁜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큰 영향을 줬느냐. 설계 용량이 처음에는 모듈 하나가 50메가였는데 이걸로 경제성 평가를 해보니까 55메가와트가 55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메가와트 시당. 근데 2019년에 가니까 이 설계 용량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메가와트로 올렸어요. 용량을. 그러니까 겨우 58달러로 이제 된 거예요. 58달러. 메가와트 시당. 근데 이때 60메가와트까지는 인허가를 요때 받았습니다. 받은 거를 갱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근데 77메가로 다시 올렸어요. 왜 올렸냐? 가격이 77메가로 올려도
$89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응? 가격이 안 나와. 가격이. 소형 원자로라. 그러니까 작년 2022년 11월 달에 얼마야? $12. 주가가 $12 하던 게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3.3달러야. 3달러. 거기서 왔다 갔다 해. 수평. 어떻게 된 겁니까? 4분의 1로 줄었어요. 4분의 1. $12 하던 게 $3예요. 3달러. 응? 이거는 망하는 사업이에요. 망하는 사업. 그래서 이 지역 UAMPS라고 유타 앰프스 저기 Associated Municipality Power System인데 이 UAMPS와 국제기구가 LCOE라는 지역 균등화 발전 비용을 비교를 해본 거예요. 풍력, 태양광, 가스, 원전. 월드 에너지 오거니제이션 2018년에는 풍력 60불, 태양광 105불, 가스 50, 원전 105 달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2023년은 얼마가 되냐? 풍력은 절반, 태양광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가스는 조금 올랐어요. 원전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거는 월드 에너지 오거니제이션에서 평가한 거고, 자, UAMPS 유타주에서 평가를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워낙 시골이라. 풍력은 2018년에 44불이라 그랬어요. 왜? 여긴 바람이 많은 지역인가 보죠. 44불이 지금 얼마냐? 53불로 올라갔어요. 살짝. 태양광은 69불에서 33불로 떨어졌어요. 제일 작아요. 원전은 55불에서 89불로 올라간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원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들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진짜 잘못되면 돈 다 날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눈 시뻘겋게 엄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국가 돈으로 뭐 어떻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래서 실패 시 투자비 환급 사업 탈퇴니까 약정 용량이 전무하니까 약정 용량이 120메가와트에서 현재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년까지 370메가와트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구매하겠다는 의향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건설 단가를 비교를 해도 핀란드, 프랑스, 미국, 영국, 미국 뉴스케일을 보면 지금 설계 인증 심사 중인데 보조금을 반영을 해가지고 15.5불.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 여기도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간 발전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비싸. 우리나라는 핀란드, 프랑스, 미국, 영국에서 지금 짓고 있는 5kW 프라만빌, 그 다음에 보글, 힌클리 이거보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이상으로 절반 이상 가격으로,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2 가격으로 그 제작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안전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쌓아지는 거죠.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 인증 심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제일 비싼 상황으로 되고 있다. 보조금을 받아야 8.5불 떨어져요. 그런데 이 SMR에 이 된다 하고 막 빵빠레 하고 막 올리고 그냥,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우르르 들어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를요? 주식의 64%를 갖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뉴스케일에. 지네들은 다 빠져나가고 경영 그 지분만 확보하고 있는 거. 예? 두산 에너빌리티 7.5%,
이건 펀드에서 7.1%, 신기술 투자 펀드에서 또 7.5%, 14.6%가 신기술 펀드. 이 BHI라고 버무, 옛날에 버무 중공업이라고 있었는데, 버무라는 데가 있었어요. BHI, 버무 헤비중구 인더스트리 맞죠? 여기에서 7.7%나 투자했어요. 여기 중소기업이에요. 여기. 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증권사에서도 11.3%나 투자하고, 장덕수라는 분이 DS 프라이빗 이퀴티인데 14.8%,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제일 많이 투자. 두 사람보다 더 많이 투자했어요. 그냥 몰빵한 거죠. 몰빵. 그린에너지 신기술 투자 펀드도 8.1%. 국내 기업 보유 합계가 64%예요. 64%. 물론 경영권은 14.8%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사가 지금까지 삼성물산, 두산, GS에너지가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설계 인증이 2023년 7월에 신청을 했고, 최종 목표는 2029년에 아이다호에다 짓는 거예요. 짓는 거. 77메가와트짜리. 그래가지고 한수호는 ISMR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한전 기술, 두산 주기기 제작 협력 이렇게 해가지고 2030년 이후에 약 170메가와트 하겠다. 지금 의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나왔죠? 오늘입니다. 그 UMS라고 유타 어소시에이티드 미니시퍼리티 파워 시스템. 저 소도시 30개 그룹 연합이 프로젝트 드랍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끝. 그러니까 뉴스케일사와 결국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했어요. 아이도어 짓는 거를 위드드로우 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 져요. 끝난 거예요, 이거. 총 용량이 460메가, 6개 모듈이니까 아까 77메가와트 그 모듈 하나가 6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2메가와트짜리. 462메가와트는요, 이게 소형인가요? 중형 원전입니다. 왜? 결국은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소형이라고 해놓고 6개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경제성 더 맞추려면 또 12개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2배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소형 원자로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부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자로 개발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소형 모듈식 원자로 개발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했지만 돈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중단이 돼버렸다는 뜻이고요. 뉴스케일 사장 겸 CEO 존 호킨스는 성명서에서 국내 고객과 계속 협력해서 SMR 시장에 진출하고 제조 기반 확장해서 미국 전역에 일자리 창출하겠다. 미국 전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한국 기업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건설하면 우리가 가져가면 미국 일자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그 회사 사장은 미국에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그러거든요. 투자자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가져오는 걸 원할 텐데 버무 같은 데는 아니 일을 달라고 투자한 거지 그냥 공짜로 줬겠습니까? 근데 설치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설치 그만. 뭐가 가장 큰 문제? 경제성. 프로젝트 비용이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어요. 결국 경제성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기로는 이제 어디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에서 개발할 두 시설이 있는데 스탠다드 파워라는 회사에서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 두 시설의 전력 공급을 위해 시설로 SMR을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고 뉴코어의 스크랩 기반 전기 아크로 제철소에 기저부하 전기 공급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MOU 체결했다.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스탠다드 파워가 뉴스케일 파워를 선택을 했지만 자 검증이 안 된 건데 설치를 하려고 그럴까요?
민간 회사예요. 민간 회사. 민간 회사가 검증을 위해서 돈을 투자할까요? 깝깝한 얘기죠. 깝깝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깝깝하게 된 거고, 원자력보다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십시오. 혹시 이런 분이 생길까 봐 그래요. 이런 분이 지금 당장 뉴스케일 저런다 그러니까 띄운 거예요. 댓글에 뉴스케일이 얼마 넣냐, 1,100만 원 넣었다. 소형주인데도 스케일 크게 투자하셨네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응? 나 망했는데 어쩌냐. 이분은 조금 투자했기 때문이죠. 뭐 수천억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들 돈 다 날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 안 버려. 뭐예요? 휴지 조각 될 수도 있는데.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그래도 원자력계에 30년, 40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어요. 혹시 원자력에 투자하겠다는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뭐 아는 것만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업이 그게 아니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못하고 이제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안 나오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원자력 투자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원전 수출한다고 막 뻥튀기 할 때, 이거 막 주가들이 주식회사, 뭐죠? 주식 판매, 막 부추기거든요. 그 주가도 막 올리고, 올리는지 올라가는지. 그러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되고 또 떨어지면 왕창 손해보고. 작년부터 저희가 폴란드에 원전 수출했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 쳐가지고 제가 그냥 그 최영민 감독하고 거의 뭐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기다. 이게 원자력 투자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들 책임감도 없어요. 책임감도.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회의원들 책임져야 돼요. 에? 띄우는데 동참했잖아요. 국가 연구비 당장 다 잘라야 돼요. 왜 거기다 투자하냐고. 왜 재생에너지 까고 거기 투자하냐고. 예? 답답한 생각밖에 없고요. 오늘 중요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